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독감 예방 주사를 맞은 뒤 숨지는 사례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정부 발표는 현재까지 9명인데요. 이 중 2명은 접종 뒤 사망 시간이 빠르다는 점에서 독감 주사의 부작용인 급성 과민 반응의 가능성이 있고 나머지는 독감 백신과 관련성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게 질병관리청의 설명입니다. 먼저 신정연 기자입니다. 이틀 전 독감 백신을 맞은 경기도 고양시의 89살 남성이 오늘 낮 숨졌습니다. 접종 하루 뒤인 어제부터 어지럼증을 호소하다 오늘 오전 쓰러졌고 결국 숨졌습니다. 이 남성은 당뇨와 고혈압 등 기저질환을 앓고 있었습니다. 그동안에도 늘 있었던 우연의 사건일 수도 있기 때문에 백신과 관련 없을 확률들도 상당히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엔 서울과 제주, 대구에서 사망자가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서울에서 사망한 53살 여성은 나흘 전인 지난 17일 경기도 광명시의 한 병원에서 유료 독감 백신을 맞았습니다. 대구에서도 78살 남성이 접종 12시간 만에 숨졌는데 어제 낮 주사를 맞고 점심 식사를 하다가 의식을 잃은 뒤 끝내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제주도의 68살 남성은 접종 하루 뒤인 어제 새벽부터 몸살과 목 통증을 호소했는데 밤에 호흡곤란 증상을 보여 병원으로 옮겼지만 도착 즉시 숨졌습니다. 당초 접종 당일 5시간 만에 숨진 것으로 알려졌던 대전의 82살 사망자는 실제로는 접종 28시간이 지나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예진표의 날짜를 20일로 기재를 하셨는데 CCTV 확인상에서는 19일이었던 거죠. 그래서 날짜가 하루 정도 차이가 나게 됐습니다. 지난주 인천에서 고3 학생이 독감 백신을 맞은 뒤 사망한 이후 지금까지 9명이 독감 백신을 맞은 뒤 숨진 것으로 보고됐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사망자 가운데 2명은 독감 백신 접종에 따른 중증 알레르기 반응인 아나필락시스 쇼크로 숨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유가족 요청에 따라 비공개된 2명을 제외한 나머지 7명에 대해 사망 원인을 파악하기 위한 역학조사와 부검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보건당국은 숨진 사람들과 같은 의료기관에서 같은 제조번호의 백신을 접종받은 사람들이 이상 반응을 보이는지를 집중 관찰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정현입니다. 사망자는 기저질환, 즉 지병을 가진 고령자가 다수입니다. 반면 사망자 발생 지역 또 이들이 접종한 백신의 종류는 서로 다릅니다. 결국 백신과 사망을 연결짓기 어렵다는 게 정부의 판단인데요. 사망자들의 공통점과 차이점은 뭔지 박윤수 기자가 이어서 보도합니다. 숨진 9명 가운데 정보가 공개된 7명은 대부분 고령자이거나 지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인천의 17살 고등학생과 서울의 53살 여성을 제외한 5명은 모두 면역력이 약한 60대 이상이었고 기저질환을 앓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기저질환과의 그 연관성에 대해서는 부검 등을 통해서 좀 더 확실히 규명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망한 9명이 맞은 백신의 종류는 제각각이고 사망자들이 발생한 지역도 전국에 흩어져 있어 공통점을 찾기 어렵습니다. 9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지역은 수도권부터 제주도까지 전국 곳곳에 분포됐고 백신 제조사도 한 곳이 아닌 보령 바이오파마와 한국백신 등 5곳으로 제각각이기 때문입니다. 사망자와 같은 병원에서 같은 백신을 맞은 사람들 중에도 문제가 된 사례는 없었습니다. 백신이 어떤 독성 물질을 갖고 있다든가 그런 현상은 발견할 수가 없었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보건당국은 사망과 백신 사이에는 현재로선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부족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 백신을 맞은 뒤 오늘 새벽 숨진 대구의 70대 남성의 사망 원인은 질식으로 최종 확인됐습니다. 정부는 예방접종 사업을 계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체 예방접종 사업을 중단할 만한 상황은 아니라고. 방역당국은 특히 고령자나 어린이, 임신부의 경우 독감에 감염됐을 때 합병증이 우려되는 만큼 반드시 예방접종을 받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박윤수입니다. 정부는 백신 자체에 문제가 아니라서 접종을 멈추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왜 올해 들어 유독 백신 접종 후 사망자가 이렇게 잇따르고 있는 건지 궁금증이 불안감을 키우고 있는데요.
접종자가 대폭 증가한 것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박선아 기자가 설명해 드립니다. 지금까지 독감 백신으로 인한 이상 반응 사망으로 공식 인정된 사례는 지난 2009년 60대 여성이 유일합니다. 백신을 맞고 사흘 뒤 팔다리에 힘이 빠졌고 이후 폐렴이 나타나 4개월 뒤 숨졌습니다. 그런데 백신으로 인한 인과관계가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았을 뿐 백신 접종 뒤 사망하는 사례는 매년 있었습니다. 지난해에도 2명이 사망하는 등 2009년 이후 모두 25명이 독감 백신을 맞은 뒤 숨졌는데 대부분 7, 80대의 고령으로 심장질환이나 뇌졸중 등 기저질환이 사인으로 확인됐습니다. 고령 환자 같은 경우는 기저질환 자체가 악화되면서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상당히 또 있고요. 백신 접종으로 인해서 일시적인 면역 반응이나 이런 게 전신의 상황 상태를 좀 악화시키는. 올해 사망자 수가 예년보다 크게 늘어난 건 무료 접종 대상이 대폭 확대되며 접종자가 많아진 것과 관련이 있을 거란 분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난 월요일부터 만 70세 이상에 대해 무료 접종을 시작한 이후 300만 명이 맞았는데 질병당국은 초기에 접종이 집중되면서 관련 보고도 늘어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 300만 명 정도가 예방접종을 맞으면서 그 과정 중에 어떤 안전한 예방접종들이 이루어졌는지 그런 과정에 대한 그런 평가나 점검도. 독감 백신은 죽어있는 바이러스로 만든 이른바 사백신이긴 하지만 몸에 주입하면 면역 반응이 일어나는 만큼 건강 상태가 좋을 때 맞는 게 중요합니다. 보건당국은 고령자의 경우 접종 시 장시간 대기하지 않도록 하고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며 만성질환 등을 의료진에게 반드시 설명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접종 이후 30분 정도 의료기관에 머물며 급성 과민 반응, 이른바 아나필락시스가 나타나는지 관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박선아입니다. 네, 정부는 크게 동요하지 말고 접종을 중단하지 말라는 입장이지만 궁금하고 걱정스러운 건 사실입니다. 지금까지의 상황을 바탕으로 궁금해하실 만한 내용, 약사 출신의 박선아 기자 연결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자, 박 기자, 네. 접종 후 사망자들이 대부분 이제 유료가 아니라 무료 접종자이다 보니까 혹시 무료 접종 백신은 뭔가 다른가 이렇게 의심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 건 아닙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무료 백신과 유료 백신 전혀 차이가 없습니다. 독감 백신은 3가 백신과 4가 백신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3가 백신은 그해 유행하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A타입에서 2개, B타입에서 1개 이렇게 3가지를 넣은 거고요. 4가 백신은 B타입에서 1개를 추가해 4개가 들어있습니다. 이건 전 세계적으로 똑같습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는 무료 백신이 3가, 유료 백신이 4가라서 차이가 있었는데요. 올해는 정부가 4가 백신을 무료로 도입하면서 그 차이가 없어졌습니다. 같은 백신인데 제조사들만 다르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오늘 이제 올해는 독감이 유행하지는 않을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그래도 독감 백신은 꼭 맞으라고 하거든요. 자,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네, 이건 코로나 상황과 관련이 있습니다. 트윈데믹이라는 표현 들어보셨을 텐데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유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독감까지 퍼지면 치명적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백신이 불안하다고 맞지 않으면 독감이나 코로나19로 인해 사망률이 더 높아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 사망자들의 다수가 지병이 있는 고령자인데 정부는 이 지병이 있는 고령자야말로 독감 백신을 꼭 맞아라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자, 이유가 뭡니까? 네, 고령자와 아동, 임산부와 의료 종사자 등은 꼭 독감 백신을 접종하라고 하는 게 WHO, 세계보건기구의 권고사항이기도 합니다. 독감 백신을 맞지 않아서 발생하는 사망 사례는 독감 백신을 맞아서 사망하는 사례와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더 많습니다. 특히 기저질환자들은 독감에 걸리면 합병증이 올 수 있어서 더 치명적이기 때문에 꼭 예방접종을 맞으라는 겁니다. 정부는 그래서 올해는 특별히 11월 중순부터 어린이나 고령자 등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독감 의심 증세가 나타나면 한시적으로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치료제인 타미플루를 본인 부담금 5,000원 정도면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정부가 접종 사업을 계속 유지한다고 하는데 만약에 이제 사망자가 추가로 계속 발생할 경우에 입장이 달라질 수도 있는 겁니까?
그럴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거의 없어 보입니다. 어떤 약이든 백신이든 100% 안전한 건 없지만 독감 백신은 1945년에 나와 70년이 넘었고 이미 충분히 안전성이 검증됐다는 게 보건당국의 판단입니다.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인과관계를 철저히 밝혀 안전한 접종을 받을 수 있게 할 테니 접종을 꼭 받으라는 그런 입장입니다. 담당하는 박선하 기자였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어제 부산에서 택배 노동자 김모 씨가 억울하다는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데요. 동료들은 김 씨가 일을 하고도 제대로 돈을 벌지 못해서 택배 일을 그만두려고 했지만 대리점 측과 맺은 계약 때문에 이마저도 불가능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회사 측은 이 사실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조영익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남 창원의 로젠택배 부산 강서지점. 어제 새벽 40대 택배 노동자 김모 씨가 이곳에서 스스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김 씨는 유서에 적은 수수료에 세금 등을 빼면 한 달에 200만 원도 벌지 못했지만 차량 할부 등에 쓴 대출 원금과 이자로만 120만 원이 고스란히 빠져나간다며 억울하다고 썼습니다. 빚을 내서 또 택배를 지당하시다 보니까 세금도 뭐 나가고 월세도 나갔을 거고 그럼 뭐 남는 게 없었다는 거죠. 거의. 택배에서 버리는 거 가지고 생활이 되게 불가능할 정도로 힘들다 하더라고요. 김 씨는 왜 억울해했을까? 김 씨가 속했던 강서지점이 다른 택배 기사들과 작성한 계약서입니다. 계약 기간 안에 그만두면 택배 기사는 위약금으로 1,000만 원을 로젠택배 지점에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또 다른 계약서에는 계약을 중도 해지할 경우 택배 기사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한편 보증금도 반환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돌아가신 분한테도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부인자도 본인이 찾아야 되고 본인이 다 알아서 해야 된다. 계약서에 그렇게 나와 있으니. 숨진 김 씨가 도중에 그만둘 경우 위약금 1,000만 원을 물어내야 하는 계약서까지 썼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노조 측은 다른 기사들처럼 김 씨도 대리점에 보증금 500만 원을 냈고 배송 구역을 넘겨받는 대가로 권리금 300만 원도 냈다고 말했습니다. 이 돈은 손해배상 책임과 위약금을 명시한 계약서에 따라 김 씨가 나간 자리를 누군가가 채워야 돌려받을 수 있는 돈입니다. 부인자를 데리고 와야 돼요. 만약에 안 데리고 오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김 씨는 자신의 택배 차량에 구인 광고까지 붙이고 다녔지만 수익이 적은 김 씨의 구역을 맡으려는 사람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강서지점 측은 김 씨는 사정이 어려워 처음부터 보증금과 권리금을 내지 못했고 김 씨가 숨지기 전 업체 측에서 새로운 기사를 이미 구했었다고 반박했습니다. MBC 뉴스 조영익입니다. 지난주 쿠팡 물류센터에서 숨진 한 20대 택배 노동자의 소식을 전해드렸죠. 당시 쿠팡 측은 근로시간이 길지 않아서 과로사가 아니라고 주장했는데 이 말을 들은 고인의 동료들이 저희에게 제보를 해왔습니다. 이른바 로켓 배송의 새벽 배송까지 말 그대로 살인적인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손은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세기말 7층이다. 고 장덕준 씨는 숨지기 전 절망적인 자신의 작업 환경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동료들의 대화 역시 업무량이 너무 많다는 내용으로 가득합니다. 오늘 진짜 너무 힘들었다. 아니면 지옥이었다. 그 힘들다는 말이 너무 많은 거예요. 장 씨가 일한 출고 파트에서는 주문이 접수되면 송장에 찍힌 상품을 찾아와 포장하는 일을 담당하는데 장 씨의 동료들은 코로나19 여파에 여름철 특수까지 겹치면서 회사에서 요구하는 시간당 처리 물량이 엄청나게 치솟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UPH라고 부르는데 1시간당 상품을 몇 개씩이나 처리하는지를 수치화한 겁니다. 120, 150 그걸 요구를 하더라고요. 완전 거의 뛰어다니듯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정말 화장실 한 번 갔다 올 시간 없어요. 이렇게 시간당 처리 물량이 업무 평가의 근거가 되다 보니 숨 돌릴 틈조차 없다고 합니다. 축구장만한 작업장을 계속 뛰어다니며 시간당 120개라는 물량을 맞추려면 30초에 1개씩은 처리해야 합니다. 더구나 숨진 장 씨는 포장재 지원과 작업대 설치 등 20가지가 넘는 업무를 지원했습니다.
여러 가지를 다 지원한다고 해서 업계에선 이를 스파이더라고 부르는데 심지어 장 씨는 수십 명이 마실 물통을 계속 채워 넣는 일까지 해야 했습니다. 근데 스파이더 업무는 정말 그 쉴 틈도 없고 정말 말 한마디 할 시간도 없이 정말 바쁩니다. 그거는. 쿠팡 근무자들은 이렇게 살인적인 업무 강도에 시달리는 근본적인 이유가 마감, 즉 상품 포장 완료를 하룻밤에도 여러 차례 반복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저녁 7시 45분, 8시 30분, 11시, 12시, 12시 59분, 1시 49분, 마지막으로 5시. 이게 마감 시간이거든요. 새벽 배송을 자꾸 준비하고 또 오전 배송, 또 당일 배송 이렇게 배송이 점점 늘어나면서 지금 마감 시간이 너무 많아졌어요. 마감은 과거 하룻밤에 3번 정도였지만 쿠팡의 새벽 배송이 본격 도입된 작년부터는 7번까지 늘었다고 합니다. 여기에 실시간으로 들어오는 주문을 근무 인원이 많건 적건 관계없이 무조건 받아내야 한다고 동료들은 증언했습니다. 맨날 오면 한숨을 쉬어요. 와 미쳤다. 사람이 어떻게 이거밖에 안 되냐. 와 오늘 이거 갖고 어떻게 하냐. 미쳤다. 유족들은 고 장덕준 씨의 동료들을 위해서라도 산업재해임을 꼭 증명하겠다고 했습니다. 지금 덕준이를 대신해서 또 누군가가 이렇게 또 죽어나가는 애들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MBC 뉴스 손은민입니다. 택배비 2,500원. 우리가 보통 온라인 쇼핑몰에서 물건을 사고 결제하는 돈인데 지난 20년 동안 이 택배비가 단 한 푼도 오르지 않고 오히려 떨어졌습니다. 해마다 물가도 또 임금도 오르고 있지만 이 택배 기사들만큼은 같은 돈을 벌기 위해서 점점 더 많은 택배를 날라야 한다는 얘긴데요. 생활 전선에서 열심히 뛰고 있는 택배 기사들을 죽음으로 몰아넣고 있는 열악한 가격 구조를 김세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기도 여주 일대에서 7년째 택배를 하고 있는 정희수 씨. 오늘 배달할 물량은 300여 개입니다. 정 씨의 트럭 안을 살펴봤습니다. 다양한 크기와 무게의 상자들이 빼곡합니다. 이 상자들의 택배 가격이 얼마인지 바코드를 찍어봤습니다. 20kg 가까운 상자는 1,600원. 그런데 가벼운 소형 상자는 2,200원으로 나옵니다. 20배나 크고 무거운 택배를 나르고도 더 적은 돈을 받는 불합리한 가격 구조입니다. 지금 2,200원이고 이게 1,600원짜리잖아요. 이 부피에 이게 몇 개가 들어가겠어요. 이런 것들만 많아지면 내 수입은 절대 늘어나지가 않는 거예요. 줄어들거든요. 일반 고객이 택배를 보낼 때는 무게에 따라 돈을 더 내는 시스템이 어느 정도 정착됐지만 물량이 많은 온라인 유통사들은 택배사와 계약할 때 건당 얼마로 계약할 뿐만 아니라 그마저도 대폭 깎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또 있습니다. 의류 쇼핑몰에서 보낸 택배의 가격을 바코드로 찍어봤습니다. 1,650원. 고객이 옷을 살 때 결제한 택배비 2,500원이 아닌 1,650원만 택배회사로 들어왔다는 의미입니다. 이른바 백마진으로 의심되는 사례인데 백마진이란 쇼핑몰들이 고객에서 받은 택배비 일부를 챙기는 형태로 보통 500원에서 700원 정도씩 떼는 게 관행처럼 돼 있습니다. 택배사들끼리 과도한 수주 경쟁을 벌이다 보니 리베이트가 일상화된 겁니다. 원래 택배비 2,500원에서 택배기사가 가져가는 돈은 7에서 800원 정도. 여기서 기름값과 보험비 등을 빼면 4에서 500원 정도가 남는 건데 이런 식으로 제값을 못 받는 물량이 많다 보니 이마저도 남지 않은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물가가 오르는 데 맞춰 택배비도 오른다면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되겠지만 택배비는 물가와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지난 2001년 건당 3,200원 정도였던 평균 택배비는 2018년엔 2,200원대로 떨어졌습니다. 통계청 서비스 물가지수를 보면 2001년부터 지난해까지 세차료는 2.4배, 이삿짐 운송료는 1.7배 올랐지만 택배 이용료는 유일하게 내렸습니다. 반면 기사들이 날라야 할 택배 주문량은 2013년 15억 개에서 2018년 25억 개로 폭증하는 추세입니다. 물건은 쏟아지는데 건당 들어오는 돈은 줄다 보니 기사들은 같은 액수를 벌기 위해 점점 더 많은 택배를 나를 수밖에 없습니다. 택배사들도 택배비가 현실적이지 않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업계 1위인 CJ 대한통운이 27년 만에 처음 택배비를 10% 올렸다가 쇼핑몰들의 계약 취소 등에 부딪혀 5개월 만에 없던 일로 해야 했습니다. 운임을 인하해 줄 수 없느냐. 그렇게 해서 그쪽 업체로 갈아타고 이런 것들 계속 반복되다 보니 택배 요금이 실질적으로 인상될 수 있는 게 거의 없고.
갈수록 치열해지는 저가 경쟁 구도 속에 하루 13, 14시간씩 일하다 쓰러지는 택배 기사들. 그 근본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제까지 외면해왔던 택배 서비스의 가치를 제대로 인식하고 택배비 현실화에 대한 논의를 서둘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세진입니다. 한국 대기업이 건설하는 폴란드의 공사 현장에서 집단 감염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인 직원만 23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요. 하지만 공사는 여전히 진행이 되고 있고 확진자들은 병원에도 가지 못한 채 숙소에 갇혀 있다고 합니다. 고은상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폴란드 수도 바르샤바에서 북서쪽으로 400km 정도 떨어진 폴리체 지역. 현대 엔지니어링이 지난해 따낸 1조 3천억 원 규모의 석유 제품 제조시설 공사가 한창입니다. 그런데 지난 15일 한국인 직원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1,300여 명 직원 전수검사에 들어갔습니다. 그 결과 외국인 근무자 145명, 한국인 노동자 23명이 잇따라 확진됐습니다. 한 한국 하청업체에서만 직원 14명 중 7명이 감염됐는데 격리 조치는 제때 이뤄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확진자 3명 나왔는데도 재검사하고 확진자하고 같은 방에다 놓고 비확진자랑 다 같은 호텔에 있어요. 지금 밥도 같이 먹는 상태고요. 초기 방역도 문제였지만 이후 업체 측의 대응도 사태의 심각성과는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업체 측이 비확진자들에게 다시 일을 하라고 통보한 건 어제. 공사 현장에선 마스크를 쓰지 않고 있거나 그저 턱에 걸친 외국인 근로자가 상당수입니다. 신문에서 다 열 체크하고 그러거든요. 여기 현장에서는 누가 와서 한 사람 그런 열 체크하고 뭐 코로나에 대해서 뭐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것 같아요. 결국 이 하청업체 직원들이 일을 거부하면서 노사 갈등으로 비화하고 있습니다. 확진자들 역시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격리된 장소 역시 병원이 아닌 숙소입니다. 코로나 걸렸다고 약 보내준 게 이거 아스피린하고 이런 것뿐이래요. 현대 쪽 뭐 관리자가 보내줬다는데 8월 말부터 일을 시작한 이들에게는 2달치 월급이 아직 한 푼도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3만 원 상태고요. 한국에 있는 사람들한테 빌려가지고 집이 생활이 되는 거죠. 현대 엔지니어링 측은 폴란드 현지 규정에 따라 병원이 아닌 숙소에서 자가격리하는 거라고 해명했습니다. 또 폴란드 측에서 공사 중단에 동의하지 않아 방역 조치를 하고 공사를 계속하고 있다는 설명. 하지만 감염 위기에 놓인 노동자들은 안이한 대응이라며 한숨을 내쉬고 있습니다. MBC 뉴스 고은상입니다. 온 국민이 이 형제의 빠른 쾌유를 기원했었죠. 집에서 라면을 끓여 먹다 불이 나면서 화상을 입은 10살과 8살 형제 중 동생이 끝내 숨졌습니다. 추석 연휴 때만 해도 일반 병실로 옮겨질 정도로 건강이 좋아졌는데 갑자기 상태가 나빠지면서 오늘 오후에 그 짧은 생을 마쳤습니다. 손하늘 기자가 보도합니다. 킥보드를 끌고 편의점으로 들어오는 형제. 장바구니를 챙겨 들고 둘이서 먹을거리를 고르고 비닐봉지를 어깨에 짊어지고 돌아갑니다. 보호자 없이 늘 킥보드와 함께였지만 밝은 모습을 잃지 않았던 인천 형제의 8살 동생이 끝내 일어서지 못했습니다. 동생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진 건 어제 저녁. 의식을 찾고 대화도 가능했었는데 갑자기 호흡곤란과 함께 구토 증세를 호소했습니다. 급기야 오늘 중환자실로 옮겨졌습니다. 어제 오후에 호흡이 불안정해서 오늘 오전에 중환자실로 옮겼는데 산소 포화도가 떨어져서 의료진은 호흡이 가능하도록 여러 조치를 했지만 상태가 나빠졌습니다. 결국 2시간 반에 걸친 의료진의 심폐소생술에도 동생은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계속 치료를 했는데 그게 악화되면서 기도 폐색이 왔다. 기도가 막힌다면 숨을 못 쉰다는 이야기잖아요. 화재 당시 들이마신 유독가스 탓에 의식을 잃었던 동생은 지난 추석 연휴 사고 18회 만에 의식을 되찾고 일반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한때 엄마도 알아봤고 짧은 대화도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약했던 기관지에 다량의 유독가스가 들어가면서 기도가 크게 부었고 이 때문에 산소 공급이 충분히 이뤄지지 못한 걸로 추정됩니다. 함께 구조된 10살 형은 회복이 빨라 자유롭게 대화를 하고 학교 원격 수업을 들을 수 있을 정도로 상태가 호전된 걸로 알려졌습니다. 동생의 빈소는 가족이 살던 집 근처 인천의 한 장례식장에 마련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손하늘입니다. 국내 도급 순위 4번째인 GS건설은 이른바 하도급 갑질 논란이 끊이질 않습니다. 올해도 사우디아라비아 공사의 하도급 업체한테 공사 대금을 주지 않아서 국감장에 불려 나올 예정인데요. 하도급 업체는 늘 냉대한다는 오명을 쓴 GS건설이 부회장의 가족회사에 일감을 몰아주고 있다는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신재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남부의 한 주택가. 길 오른쪽에 늘어선 주택 맞은편으로 넓은 땅이 있습니다. GS건설이 추진하고 있는 주택단지 개발 사업 현장입니다. 토지 매입이 완료됐습니다. 총 200억 원의 프로젝트로서 29채의 주택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GS건설은 사업을 추진하면서 미국 현지 법인을 통해 후보 지역을 물색해왔습니다. 현지 중개 업무를 맡은 미국 회사는 지난해 7월 GS건설 미국 법인과 계약을 맺었습니다. 올 초 ITB로 회사 이름을 바꾼 이 회사의 대표는 재미동포인 임모 씨였습니다. 그런데 어딘지 석연치 않은 부분이 눈에 띕니다. 회사 사무실은 임 대표의 자택 주소와 같았고 굴지의 건설사와 부동산 자문 계약을 맺은 건 사무실을 낸 지 한 달 만이었습니다. 이례적으로 계약 직후부터 4차례에 걸쳐 활동비 명목으로 7천만 원 정도를 받았고 업계 관행보다 훨씬 많은 20%의 성공 보수도 약속받았습니다. 통상 5%가 일반적이고요. 20%는 좀 과다한 금액입니다. 쓰는 비용은 다 정산해 준다는 것이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임 씨는 과연 누구일까? 취재 결과 GS건설 임병용 부회장의 친동생으로 확인됐습니다. 임 씨는 2018년까지 자동차 수리점을 운영했고 그 이전에는 부동산 관련 업무를 한 적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임 씨는 취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로 계시는 거 맞죠? 네네네. 이 회사가 2019년 7월에 GS건설 그 미국 자회사랑 뭐 이렇게 계약 맺은 게 있어요? 그런 거는 제가 확인해 드릴 수가 없어요. GS건설 임병용 부회장은 MBC와의 통화에서 해외 사업 비용을 줄이기 위해 현지에 밝은 동생에게 땅을 알아와 달라고 부탁한 것이고 활동비의 일부는 100여 곳의 땅을 보는 동안 주유비나 식비 등으로 사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문성 시비도 일축했습니다. 동생이 자동차 관련 일을 한 건 맞지만 대학원에서 건축을 전공하고 최근 주택 한 채를 지어 판매해 관련 지식이 없는 건 아니라는 설명입니다. 지난 2018년 국정감사장, 하도급 업체에 대금을 제대로 주지 않은 GS건설의 갑질 문제가 쟁점이 됐습니다. 말씀하신 건 기록에 다 남고 예. 주셔야 돼요. 그럼요. 예. 내일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선 하청업체엔 차갑고 부회장 가족에겐 따뜻했던 GS건설 문제가 도마에 오를 예정입니다. MBC 뉴스 신재용입니다. 조달청은 공공 분야에서 필요한 물품을 보통 나라장터라는 이 전자 시스템을 통해서 공개 입찰합니다. 군수품도 해당하는데요. 저희가 최근 3년 동안 누가 군수품 공급을 따냈는지 입찰 결과를 살펴보았더니 공인중개소, 마사지 업체, 주부가 운영하는 1인 사업체처럼 군수품과 전혀 관계없는 업체가 수두룩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했는지 박종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7월 육군이 발주한 폭발물 탐지기 공급 입찰. 5억 4천만 원짜리 이 사업 공고가 뜨자 200여 업체가 응찰했습니다. 낙찰받은 업체에 찾아가 봤더니 종이 상자를 만드는 회사로 폭발물 탐지기와는 아무 관련이 없었습니다. 관련 없어요. 그건 인정해요. 인정하는데 나라에서 뭐 자격은 된다고 받아주잖아요. 그건 나라에서 잘못한 거지 뭐 저희가 잘못한 건 아니잖아요. 지난 3월 해군이 발주한 1억 9천만 원 규모 군수품 공급 낙찰자는 경기도 남양주의 30대 주부였습니다. 직원 하나 없는 1인 사업자로 사업자 등록지도 본인 집이었습니다. 군수품에 대해선 전혀 모르지만 무조건 신청해서 낙찰만 받으면 돈벌이가 된다고 해 응찰했다고 말합니다. 제가 아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그분 통해서 이제 좀 음식이 있어요. 지난 2018년 이후 나라장터를 통해 진행된 군수품 입찰 570여 건을 살펴봤더니 군수품과 무관한 업체가 낙찰받은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올 2월 해병대가 발주한 폭약 성분 분석기는 광주의 한 공인중개사무소가, 해군이 발주한 초음파 탐상기는 경남의 한 마사지 업체가 낙찰받았고 28억 원 규모의 동력 패러글라이더는 문구용품 유통업체가 따내는 시기였습니다. 공인중개사무소에서 낙찰을 받으셨길래 제가 좀 특이해서 확인 전화를 좀 드린 거거든요. 말하기 싫은데요. 제대로 절차 밟아서 했고요. 이런 일이 가능한 건 조달청 입찰 방식 때문. 사업자 등록만 가지고 있으면 사실상 누구나 참여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조달청은 최저가 낙찰제를 했다간 소수 업체가 담합하거나 잡음이 나올 수 있다며 25년째 이런 방식으로 입찰 추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수품과 무관한 업체가 낙찰받더라도 이 업체가 실제 물건을 납품할 업자만 데려오면 예산을 다 지급하기 때문에 낙찰자는 예산 중 통상 10에서 20%를 자기 몫으로 떼고 납품업자에게 넘깁니다. 아무나 다 해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구조거든요. 조달청에서 하는 입찰이 그냥 운빨이에요, 운빨. 이러다 보니 조달청 입찰은 이른바 로또로 인식돼 군수품 공고 한 건당 응찰한 업체는 평균 874곳에 달합니다. 당첨 확률을 높이기 위해 사업자 수백 명씩을 모아 한꺼번에 응찰하는 전문 브로커도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저한테 연락을 주죠, 이제. 어디를 입찰을 봐라. 그리고 아예 대놓고 이제 유튜브도 하고 하면서 사람들을 많이 모으고 있고 당연히 낙찰됐기 때문에 지역이 알아서 해결을 하고 결국 실제 군수품을 만들어 공급하는 업체는 응찰을 해도 낙찰 가능성이 거의 없고 낙찰받은 업체 측이 예산의 최대 20%를 떼어가고 나면 그 나머지 돈으로 물건을 공급하기 때문에 품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옛날에는 뭐 5% 10% 해도 되는데 요즘은 점점 그 사람들이 간이 부어서 거의 20%까지 되니까 마이너스 나고는 할 수가 없으니까 등급 떨어지는 물건을 거기다 밀어놓으려고. 현행법상 불법인 대리 입찰 소지가 있는 데다 불필요한 예산마저 낭비되고 있는 겁니다. 적격 심사제가 악용되어서 궁극적으로 혈세가 낭비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물품의 종류나 계약 방식에 따라서 입찰 자격 조건을 달리하는 등의 조달청은 납품받은 물건에 하자가 있을 경우 낙찰받은 계약자가 책임지면 된다며 낙찰자가 공급업체 측과 계약하는 건 개인 간 거래여서 관여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MBC 뉴스 박종욱입니다. 이 택시 한 대가 구급차를 일부러 들이받는 바람에 여기에 타고 있던 응급 환자가 결국 숨진 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법원이 오늘 이 택시기사한테 징역 2년을 선고했는데요. 애초에 환자가 이 사고 때문에 숨진 거라는 과실치사 혐의가 빠져 있다 보니 법원도 그 판단을 하지 않았습니다. 곽동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응급 환자가 탄 구급차를 일부러 들이받은 택시기사 최모 씨. 환자부터 옮기자는 구급차 기사의 말에도 사고 처리를 요구하며 막무가내였습니다. 내가 책임진다고 지금요. 환자가 급한 거 아니잖아 지금. 구급차 안에 79살 폐암 환자는 길에서 11분가량을 허비했고 응급실 도착 5시간 만에 결국 숨졌습니다.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최 씨에게는 구급차를 막은 업무방해 말고도 2015년부터 작년까지 상습적으로 저지른 보험 사기 등 6가지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다만 환자를 숨지게 했다는 과실치사 혐의는 제외됐습니다. 이 때문에 재판부도 최 씨의 범행과 환자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을 바탕으로 기소가 이뤄지지 않아 양형에도 참작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단연간 운전업에 종사하면서 고의사고나 단순 접촉사고로 돈을 뜯어냈다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하며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아픔이 정확히 반영된 판결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나 작게 선고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좀 아쉬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최 씨가 이송을 지연시킨 11분이 환자 사망에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선 감정이 진행 중입니다. 유족이 별도로 고소한 과실치사 등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감정 결과가 나오는 대로 혐의 적용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곽동건입니다. 빙하 위에 있어야 할 북극곰이 도심에 등장해 쓰레기 트럭을 습격했습니다. 지구온난화로 사냥터인 빙하가 줄다 보니 배고픔을 견디지 못하고 인간이 먹는 음식이라도 탐하겠다는 탈출이었습니다. 한수연 기자입니다. 러시아 북부의 한 도로.
고장으로 멈춰선 쓰레기 트럭 옆에 북극곰 무리가 나타났습니다. 덩치 큰 한 마리가 일어서더니 트럭 짐칸 안으로 묵직한 몸을 끌어올립니다. 다른 두 마리도 뒤따라 올라갑니다. 새끼로 보이는 작은 곰 두 마리만 올라가지 못한 채 서성이고 있습니다. 곰들은 검문을 하듯 차량 곳곳을 살펴보고 운전석 창문으로 머리를 들이밀기도 합니다. 경적을 울리고 손으로 밀쳐내도 먹이를 구걸하듯 좀처럼 떠나지 않습니다. 러시아 현지 언론들은 최근 들어 쓰레기가 북극곰들의 주요 식량이 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실제 작년 2월 북극해의 한 섬에선 쓰레기장을 덮친 북극곰 수십 마리가 포착됐고 12월엔 극동 추코트카주의 한 마을에 북극곰 60여 마리가 내려오면서 주민 700여 명이 대피하기도 했습니다. Каждый вечер жители села Рыкапий выходят на патрулирование. В ночное время белые медведи заходят в село в поисках пищи. 북극곰은 원래 북극해의 얼음 위에서 바다 표범 등을 사냥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기후온난화로 얼음이 녹으면서 사냥이 어려워지자 결국 먹잇감을 찾아 민가로 나오는 겁니다. 특히 겨울잠을 자기 전인 이맘때쯤 영양분을 쌓아두려는 배고픈 북극곰들이 더 자주 목격됩니다. 27 людей собиралось, но они просто вели себя по-другому. Они были рассеяны и вот так вот не наводили страха на людей, когда вот сейчас пришли голодные и все кучей, как поросята около корыта, собрались около этих моржей. И, конечно, кажется, что просто ужас какой-то. 현재 살아있는 북극곰은 전 세계 2만 6천여 마리에 불과합니다. 과학자들은 이대로 가다간 2100년엔 북극곰이 멸종할 거라고 경고합니다. High greenhouse gas emissions. Under this scenario, it is extremely likely that we are going to lose almost every polar bear population in the world before the end of this century. 북극곰은 기후변화의 직격탄을 맞은 첫 번째 종일 뿐이란 더 암울한 전망도 있습니다. MBC 뉴스 한수연입니다. 수리비가 많이 나오는 중고 수입차를 구입해서 고의로 사고를 낸 뒤 합의금과 보험금으로 10억 원을 받아 챙긴 일당이 검거됐습니다. 차선을 변경하거나 음주가 의심되는 차량을 골라서 사고를 유도했습니다. 임명찬 기자입니다. 인천 서구의 한 도로. 주행 중이던 차량이 왼쪽 차로로 진입하는 순간 쿵 소리와 함께 뒤따르던 차량에 들이받칩니다. 충분히 거리도 있었고 깜빡이를 켜고 들어가는 상황이었는데 속도가 오히려 더 붙어서 들어오더라고요. 일부러 와서 받은 게 아닐까라는 생각. 서울 신촌의 한 도로에서도 비슷한 사고가 났습니다. 차로 변경을 시도하던 중 뒤쪽에 있던 차가 갑자기 속력을 높이며 들이받는 장면이 블랙박스에 잡혔습니다. 경찰에 검거된 35살 박모 씨 등은 포르쉐 등 중고 수입차 7대를 사들여 보험 사기에 이용했습니다. 차로를 변경하는 차와 유흥가 주변에서 출발하는 음주운전 의심 차량이 표적이 됐습니다. 뒤에서 차량을 운행을 하다가 공간을 살짝 내줬다가 공간이 생기면 들어오는 차들을 대상으로 해서 갑자기 가서 들이받는 그런 방식으로 했기 때문에 보험 사기 일당은 이런 수법으로 2018년 3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고의로 300여 차례의 사고를 냈습니다. 합의금과 보험금 명목으로 가로챈 돈은 약 10억 원. 검찰은 보험 사기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주범 박 씨 등 6명은 구속 상태로 공범 30명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주범으로 지목된 박 씨는 죄책감을 느껴 잠적한 공범들을 감금하고 폭행해 다시 범행에 끌어들인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보험 사기로 적발된 사람은 역대 최고인 9만 2천여 명. 대부분은 회사원과 가정주부, 학생 같은 평범한 일반인이었습니다. 상대적으로 범죄라는 인식이 약하고 돈을 쉽게 벌기 때문에 최근 일반인분들도 보험 사기의 유혹에 많이 빠지시는데 중범죄라는 점을 아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지난해 보험 사기로 줄줄 샌 돈은 8,800억 원이 넘었습니다. MBC 뉴스 임명찬입니다. 전 세계 코로나19 확진자가 4천만 명을 넘어섰는데 특히 유럽의 확산세가 심각합니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영국에선 초유의 인체 시험을 추진하기로 했는데요. 보다 빠른 백신 개발을 위해서 건강한 사람들에게 코로나 바이러스를 주입해서 감염시키는 방식입니다. 김정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코로나19에 걸리겠다. 바이러스를 몸 안에 주입하는 초유의 임상시험에
전 세계에서 3만 8천 명이 넘는 지원자가 몰렸습니다. Millions of people's misery and pain, but I don't. It just doesn't sit well with me. 남미 출신의 한 지원자는 국가 방역 체계의 무기력함을 느꼈다고 참가 이유를 밝혔습니다. I am very clear of what a country without resources what can happen in a country like that with a pandemic. 영국 정부는 이번 연구에 500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일단 코를 통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늘려가며 주입해 어느 정도에서 감염되는지 알아봅니다. 이후 개발 중인 백신과 코로나에 감염될 정도의 바이러스를 투입해 면역 효과를 살피는 방식입니다. 연구진은 수만 명을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보다 빠른 검증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실험은 내년 1월부터 5월까지 90명을 대상으로 진행되는데 2, 3주 동안 격리되는 참가자들에게는 4,000파운드, 우리 돈으로 600만 원 정도가 지급됩니다. Even if it means I will be sitting in a bed not feeling too well. If it means getting a vaccine developed and out there, worth it. 하지만 논란도 거셉니다. 젊고 건강한 사람이라도 코로나에 치명적일 수 있다는 점에서 위험이 크고 노령자나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 연구 결과를 적용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습니다. You will be challenging people with a virus that we do not have a treatment for. 연구진은 만약 중증 환자가 생기면 렘데시비르를 사용하겠다고 밝혔는데 최근 치료 효과가 없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타당성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정원입니다. 방탄소년단의 한국 전쟁 관련 발언 때문에 중국의 일부 택배 업체가 BTS와 관련된 상품의 배송을 거부했고 세관의 통관도 금지됐다는 보도가 있었는데요. 중국 정부가 통관 거부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밝히면서 수습에 나섰습니다. 베이징 김희용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화상으로 열린 주중 한국 대사관 국정감사. 질의시간 대부분이 중국 내 BTS 논란으로 채워졌습니다. BTS가 수상 소감으로 한 말이 있습니다. 이 말에 장 대사님 혹시 잘못된 내용이 있습니까? 수상 소감으로 하지 못할 내용이 있습니다. 중국의 어떤 행태가 반복되고 있는데 이것은 의도적인 전략의 일환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정부가 너무 수동적으로 대처한 것 아니냐는 추궁도 이어졌습니다. 중국의 고위층에게 이 문제를 다시 한번 직접 제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This year marks the 70th anniversary of the Korean War. We will always remember the history of pain that our two nations shared together and the sacrifices of countless men and women. BTS의 수상 소감에 중국 네티즌들이 반발하며 시작된 파문은 지난 월요일 중국 대형 택배 업체 윈다가 BTS 상품 배송 거부 입장을 밝힌 데 대해서 다른 두 업체가 동참한다고 알려지면서 확산됐습니다. 세관이 통관을 금지시켰다는 소문도 돌았습니다. 하지만 과도한 애국주의라는 한국 내 비난 여론이 거세지는 데다 미국 언론들도 중국을 비판하고 나서면서 중국 정부가 수습에 나섰습니다. 오늘 오후 주한 중국 대사관은 중국 세관은 BTS 상품에 대한 조치를 취한 적이 없다며 관련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외교부도 오후 브리핑에서 또 한 번 세관 통관 금지 조치를 부인하며 양국의 우호 증진을 강조했습니다. 不希望类似不负责任的报道评论继续干扰两国关系的气氛. 이 같은 중국 당국의 공식 입장 표명은 문제 확산에 중국도 부담을 가지고 있다는 걸 짐작케 합니다. 그러나 최근 논란으로 중국 내 한국 기업들은 BTS 홍보물을 내렸고 BTS 관련 상품 중국 수입도 이미 상당량이 주문 취소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습 국면을 맞는 듯이는 보이지만 이번 일은 다른 체제 아래서 다른 역사 인식을 갖고 있는 중국을 어떻게 상대해야 할지 숙제는 계속 남아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MBC 뉴스 김희용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바이든 민주당 후보의 아들과 관련된 의혹을 선거 전에 조사하라면서 법무부와 FBI를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불리한 판세를 뒤집어 보려고 대놓고 수사기관에 선거 개입을 지시한 셈인데 트럼프의 의도가 과연 먹혀들지 워싱턴 박성호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지난 8월 민주당 전당대회 때 바이든 후보를 둘째 아들 헌터가 화상으로 소개했습니다.
I'm Hunter Biden. We want to tell you what kind of president our dad will be. 아버지한테 부담될까 봐 그런지 그때를 빼곤 공개석상에 거의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해군에서 마약 문제로 전역했고 바이든 부통령 시절엔 우크라이나의 에너지 업체의 이사로 있으면서 거액 연봉을 받았다는 구설에 올랐습니다. 그에 관한 뒷조사를 해달라고 트럼프 대통령은 작년 7월 우크라이나 대통령한테 부탁했다가 탄핵 대상이 되는 난리를 겪었습니다. 그럼에도 헌터 바이든은 어디 있냐고 유세 때마다 줄기차게 그를 찾습니다. But Hunter, where's Hunter? Where is Hunter, by the way? Joe Biden's son, where's Hunter? Where's Hunter that we made the T-shirt? It was the #1 selling T-shirt. 최근엔 헌터가 컴퓨터 수리점에 맡겨놓고 간 노트북에서 바이든이 우크라이나의 검찰 수사에 개입한 단서가 이메일로 남아있다는 타블로이드 신문의 폭로가 나왔습니다. 트럼프는 FBI의 수사를 다그쳤고 급기야 법무부 장관에게 선거일 전에 결과를 내놓으라며 대놓고 대선 개입을 주문했습니다. He's got to appoint somebody. This is major corruption, and this has to be known about before the election. 바이든 후보는 줄곧 근거 없는 공격이라고 부인했고 아들에 대한 애정을 보였습니다. My son, like a lot of people we know at home, had a drug problem. He's worked on it, and I'm proud of him. But why was he given tens of millions? 바이든은 자녀 4명 중 큰아들은 암, 큰딸은 교통사고로 잃은 비운의 가족사가 있어서 지지자들 사이에선 동정 여론이 두텁습니다. 현재 판세는 플로리다 등 일부 경합주에서 트럼프가 격차를 점점 좁히고 있습니다. 부동층 표심을 잡기 위해서 바이든 가족 때리기에 더 열을 올릴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박성호입니다. 자, 이른바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이 군대에 가지 않고도 병역 의무를 이행하는 대체 복무제가 다음 주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이 대체 복무 요원들은 36개월 동안 교정시설 합숙 복무로 병역을 대신하게 됩니다. 이재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종교적인 이유로 병역을 거부했지만 무죄 판결을 받은 양심적 병역 거부자 63명이 국내 첫 대체 복무에 들어갑니다. 이들은 오는 26일 대전의 교육센터에서 3주간 직무 교육을 받은 뒤 목포와 대전 교도소 등에 배치돼 청소와 세탁, 조리, 급식 업무 등에 투입됩니다. 무기를 사용하는 시설의 방호 업무와 강제력이 행사되는 업무 등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일은 제외했다는 게 법무부의 설명입니다. 하루 8시간 근무가 원칙이고 현역병들처럼 일과 이후와 주말엔 휴대전화도 쓸 수 있습니다. 다만 군 복무자들과의 형평을 고려해 대체 복무 기간은 육군 병사의 2배인 36개월, 이후 6년간 매년 3박 4일의 예비군 대체 복무도 수행합니다. 복무 난이도를 현역과 유사한 수준으로 설정하여 대체 복무가 병역 기피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설계하였으며 올해 말까지 세계 교정시설 106명을 시작으로 앞으로 3년 동안 모두 32개 교정시설에서 1,600여 명이 대체 복무에 투입될 예정입니다. 저희가 아무래도 훌륭한 본을 보여야 되고 길을 잘 닦아놔야 대체 복무 제도를 또 잘 수행할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되기 때문에 병무청은 대체역 심사위원회를 통해 병역 기피 목적의 대체 복무 지원을 원천 차단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와 별개로 병역법 위반 재판에서 무죄를 받아도 대체 복무가 가능한 만큼 법원은 양심적 병역 거부자의 종교적 신념은 물론 교리에 어긋나는 범죄나 게임 전력까지 판결에 고려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재욱입니다. 우리나라의 중앙은행인 한국은행 본관에 있는 머릿돌인데요. 그런데 이 머릿돌에 새겨진 글씨가 한일 강제 병합의 주범이죠. 이토 히로부미의 친필이라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전동혁 기자입니다. 서울 중구에 자리 잡은 한국은행 본관. 일제강점기에는 수탈의 상징인 조선은행이었는데 3.1 독립만세 시위대가 일제 경찰과 맞선 기념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적 280호로 지정된 본관에 머릿돌에 새겨진 글씨가 문화재청 조사 결과 이토 히로부미의 친필로 최종 확인됐습니다. 일본에 보관된 이토 히로부미의 필적과 비교해보니 획을 비스듬하게 내려 쓴 특징이 한국은행 정초석과 일치한다는 겁니다. 또 1918년 한국은행, 당시 조선은행이 간행한 잡지에도 이토 히로부미의 친필이라는 설명과 함께 정초석 사진이 실려 있습니다. 현재 한국은행의 정초석엔 일제 연호와 이토 히로부미의 서명은 지워진 상태입니다. 문화재청 자문단은 현재의 정초석은 광복 이후 일본식 연호와 이토 히로부미의 서명을 깎아낸 뒤 대한제국의 연호인 융희 3년 7월 11일을
새로 새겨 넣은 걸로 분석했습니다. 그 낙관이 있었던 자리가 들어갔어요. 그거를 밀어버리고 융이라는 글을 썼더라고요. 글씨는 이승만 글씨로 추정이 돼요. 서울 시내 한복판에 이토 히로부미의 글씨가 새겨진 정초석이 있다는 사실에 시민들은 국민 정서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이토 히로부미는 특히 한국 역사에서 가진 의미가 되게 남다르고 또 그 국민 정서가 좋지 않은데 남겨두기보다는 하루빨리 시정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은행 측은 문화재청으로부터 공식적인 고증 결과를 받으면 문화재 현상 변경 등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전동혁입니다. 이어서 오늘 이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생후 8개월 된 아기가 갑자기 의식을 잃었는데 좀처럼 병원이 보이지 않을 때 부모는 정말 애가 타겠죠. 1분 1초가 다급했던 상황에서 이 위기를 해결해준 이들이 나타났습니다. 경북 구미경찰서 상림지구대로 승용차 한 대가 다급히 들어섭니다. 긴급 상황임을 직감한 경찰관들이 다가가자 차 안에서 아이를 안은 엄마가 울먹이며 내렸습니다. 차가 다 서기도 전에 애기 아빠가 애가 막 숨을 안 쉬어요 라고 말을 해서 가까이 가보니까 애가 이렇게 쑥 처진 상태로 의식을 잃은 아이는 한눈에 봐도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연휴를 맞아 고향에 내려온 부부는 8개월 된 아이가 갑자기 숨을 쉬지 않자 병원을 찾아 나선 건데요. 이곳 지리를 잘 몰랐던 부부는 병원을 찾지 못했고 지구대가 보이자마자 무작정 차를 세운 겁니다. 119 구급대를 부르는 것보다 직접 후송하는 게 더 빠르다고 판단한 경찰. 아이와 엄마를 순찰차에 태우고 사이렌을 켜고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시각 차 안에서 엄마는 아이에게 인공호흡을 하고 가슴 압박을 하며 심폐소생술을 계속 시도했는데요. 아이는 여전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부모의 가슴은 얼마나 타들어갔을까요? 정말 저도 애가 9개월인데 부모 마음이 안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아기를 보는데 딱 제 아들만한 덩치고 이래서 뭐 남일이라고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시내로 들어서자 도로는 혼잡해졌고 순찰차는 속도를 내지 못했는데요. 응급 환자가 타고 있다는 안내에 차선을 바로 비워주는 택시. 앞서가던 흰색 승용차도 길을 내줬습니다. 시민들이 길을 터준 덕분에 평소에는 10분 넘게 걸리는 거리였지만 2분여 만에 병원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곧바로 치료받은 아이는 지금은 건강한 상태라는데요. 그 다음 주쯤에 저 어머니가 건강해진 아기랑 지구대에 방문을 했습니다. 감사 인사를 하러 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길을 비켜주시고 양보해주는 모습이 참 아직까지 우리나라가 살만하다고 생각됩니다. 경찰의 발빠른 대처와 시민의 양보가 8개월 아이의 생명을 살렸습니다. 오늘 이 뉴스였습니다. 국정감사에서 감사 대상은 주로 의원들의 거센 질타에 뭔가를 시정하겠다고 약속합니다. 하지만 결국 그때뿐이라는 걸 의원도 감사 대상도 잘 알고 있습니다. 승강기를 유지보수하는 노동자의 안전망을 강화해주겠다는 작년 국감 때 의원들의 질타와 업체들의 빛깔 좋은 약속도 그랬습니다. 1년 뒤 지금 어느 하나 바뀐 게 없는 노동 현장의 현실과 국정감사의 한계를 조명아, 김재경 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갈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승강기 노동자들의 잇따른 죽음. 5년간 무려 37명이 숨졌고 대부분 협력업체 직원들로 알려지면서 위험의 외주화에 대한 비판이 거셌습니다. 참 죽은 사람만 불쌍하죠. 근로자들이 이렇게 산재 사고로 인해서 사망한 걸 가지고 다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죽음으로까지는 안 가는 거죠. 죽음으로까지는 안 가고 살아서 돌아서 퇴근할 수 있습니다. 여야 한 목소리로 질타했고 국감에 출석한 승강기 대기업 대표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런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각고의 노력을 다 하고 있고요. 상당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 행정안전부도 뒤늦게 조사에 착수했고 승강기 대기업들의 불법 하도급 실태를 적발해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승강기 안전관리법상 승강기 유지보수 업무의 하도급은
금지돼 있기 때문입니다. 서울시를 비롯한 21개 지자체는 대기업 4곳의 승강기 유지관리업에 대해 등록 취소를 결정했습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났습니다. 현장은 얼마나 바뀌었을까? 좁고 어두운 엘리베이터 통로를 오르내리며 위태로운 작업을 해야 하는 노동자들. 승강기를 멈춰놓고 그 아래서 작업을 해야 하는데 늘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밑에 있을 때 혹시라도 문이 닫히고 자동 상태가 돼버리면은 사망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뭐든지 어떤 작업이든 다 위험해요. 올해도 모두 56명의 노동자가 승강기 수리 도중 다쳤습니다. 지난 6월 경기도 의왕, 지난 7월 경기도 이천, 지난달 16일엔 서울의 한 주상복합 공사장에서 하청업체 노동자 3명이 작업 도중 숨졌습니다. 죽음의 승강기는 변한 게 없었습니다. 승강기 유지 보수를 하는 협력업체 직원들의 SNS 대화방입니다. 팔에 인대가 끊어져 입원한 사진에 통로를 청소하다 스위치가 작동해 난 사고 등 사고 경험담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고 방지를 위해 2인 1조의 승강기 점검이 의무화됐지만 여전히 지켜지지 않는다고 노동자들은 말합니다. 고장이 나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한 명은 빠지고 그냥 혼자 점검하다가 되는 거죠. 계속. 고장은 거의 한 100% 정도 혼자 하는 거였거든요. 점검은 2인 1조로 하는데 고장이 더 솔직히 좀 더 위험하잖아요. 열악한 처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승강기 대기업 협력업체 노동자의 지난 8월 급여 명세서입니다. 기본급 180만 원에 식대 10만 원, 최저임금을 겨우 넘겼는데 세금 떼면 남는 건 172만 원에 불과합니다. 밤샘 근무를 해도 시간의 수당이란 건 받아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장시간 근무는 사고로 이어지기도 쉽습니다. 당직하고 보통 다음날 못 쉬고 34시간씩 연속 근무를 하다 보면 사람이 정신이 없어져요. 한순간의 실수로 좀 다치거나 크게 다치거나 그럴 수도 있으니까. 위험의 외주화를 개선하려는 노력이 국정감사장에서 시작돼 정부의 실태 조사와 고발 조치로 이어졌는데도 보신 것처럼 현장의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왜 이렇게 된 걸까요? 1년 사이 어떤 일이 벌어진 건지 김재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앞서 보셨듯 정부가 취한 조치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등록 취소와 검찰 고발. 현대엘리베이터와 오티스, 티센, 미쓰비시 등 국내 4대 승강기 업체가 모두 포함됐습니다. 죄송하다 사죄했던 대기업들은 막상 등록이 취소되자 일제히 반발했습니다. 김행장 등 거대 로펌을 내세워 소송전을 벌였고 지난 4월 법원은 등록 취소를 일주일 정도 앞두고 대기업들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행정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영업을 그대로 할 수 있게 해준 겁니다. 검찰 수사는 어떻게 됐을까? 취재 결과 지난 8월 검찰이 승강기 대기업 4곳에 대해 모두 불기소 처분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불법 하도급에 대해 증거가 불충분해 혐의가 없다고 결정한 겁니다. 앞서 행안부는 승강기 보수 업무를 실제로는 협력업체들이 대부분 진행하고 대기업들이 발주자로부터 직접 돈을 받아 협력업체에 나눠주는 형식이 전형적인 불법 하도급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지난 2017년엔 감사원 역시 같은 판단을 내린 바 있습니다. 유독 검찰만 계약이 공동수급 형태로 돼 있어 하도급으로 볼 수 없다고 업체들의 주장을 그대로 인정한 겁니다. 공동수급체만 만들기만 한다면 승강기 안전관리법상 하도급 제한을 정말 아무렇게나 넘어갈 수 있는 아주 손쉬운 방법을 열어준 것이었죠. 승강기 대기업들은 결국 아무런 처벌 없이 면죄부를 받게 됐습니다. 검찰에서 이 사건을 최근 7월 달에 혐의 없음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의 모든 관계가 뒤집혀지는 거죠. 이것이 무혐의 되면 행정적으로 그 등록 취소된 게 다 이제 그 소송을 제기하고 있으면 살아나게 되는 거죠. 취재진이 만난 협력업체 관계자는 검찰 수사 과정에서 일부 대기업의 회유와 압박도 있었다고 털어놨습니다. 대기업하고 대적을 해서 싸우기에는 저희들한테 엄청난 부담이었습니다. 자의적으로 탄원서를 쓴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초안을 만들어서 회원사한테 요구를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가 불거진 이후 5% 정도 지급금을 늘린 대기업도 있습니다. 대기업들은 불법 하도급은 여전히 인정하지 않았지만 안전관리나 수익 배분을 일부 개선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사실상 변한 게 없다는 현장의 목소리에 정치권은 다시
대책 마련에 들어갔습니다. 승강기 노동자들의 열악한 작업 환경은 승강기를 타시는 분들의 위험을 노출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생명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특단의 대책을 더 강구해 보려고 합니다. 근본적으로는 안전사고에 대해 원청인 대기업 경영진에게도 책임을 묻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정의당은 이미 관련법을 발의했고 여당인 민주당도 별도의 법안 발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지금도 국회에선 국정감사가 한창이고 의원들의 호된 질책에 피감 기관들의 개선 약속이 매일 이어집니다. 승강기 사건도 1년 전엔 그랬습니다. 이제는 입법을 통한 실질적인 변화가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김재경입니다. 집단 감염이 이어지고 있는 해뜨락 요양병원에 이어서 오늘은 부산의 또 다른 요양병원에서 3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요. 병원 안팎을 오가던 간병인에 의해서 전파가 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김윤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부산 내 요양병원들에 대한 코로나 전수검사는 지난 19일부터 시작됐는데 결국 우려한 대로 또 다른 요양병원에서도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부산 진구의 온 요양병원으로 10층의 한 병실에서 간병인 1명과 그가 돌보던 환자, 그리고 또 다른 환자, 이렇게 3명이 확진됐습니다. 방역 당국은 간병인이 무증상이었던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외부에서의 노출 위험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 간병인으로부터 환자에게 옮겨가지 않았을까라는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습니다. 확진자가 나온 10층 병동은 동일 집단, 즉 코호트 격리됐습니다. 다행히 같은 층 환자 67명은 일단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현재 진단 검사가 이틀 주기로 계속되고 있어 당국은 추가 확진자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이 요양병원은 이미 지난 2일 집단 감염이 나와 코호트 격리된 온종합병원과는 통로로 연결돼 있어 역학조사에서 어떤 결론이 나올지도 주목됩니다. 관심은 온통 요양병원으로 집중되고 있지만 오늘 해운대구의 한 교회에선 신도 1명이 확진자로 판명되면서 이 교회 신도 200명에 대한 긴급 전수조사가 시작됐습니다. 당초 이 신도의 접촉자는 10명 안팎인 것으로 조사됐지만 알고 보니 지난 16일과 18일 예배에 참석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전수검사하는 걸 어제 저녁 늦게 결정이 됐어요. 이래 하다가 오늘 그만 전체 다 하는 걸로 어제 최종적으로 결정을 내렸거든요. 이왕하는 김에 그때 예배에 참석한 모든 분들을 대상으로 하자. 요양병원에 이어 교회발 감염 확산 우려까지 커진 가운데 부산 방역당국은 해뜨락 요양병원에 대한 코호트 격리 기간을 다음 달 3일까지 연장했습니다. MBC 뉴스 김윤아입니다. 이처럼 지역 감염이 계속되고 있고 오늘은 해외에서 들어온 사례까지 급증을 하면서 오늘 신규 확진자는 91명 늘었습니다. 여전히 2자릿수를 유지하고는 있지만 앞서 보신 것처럼 요양병원 같은 고위험 시설을 중심으로 집단 감염이 계속되고 있어서 여전히 불안한 상황인데요. 이어서 박진주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서울 관악구의 한 수영장. 건물 입구에 임시 휴무를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 있습니다. 이 수영장 이용객 5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방역당국은 마스크를 쓸 수 없는 수영장의 특성상 감염이 확산될 수 있다고 보고 이용객을 대상으로 검사를 진행 중입니다. 수영하면서 마스크 착용을 어떻게 해요? 방문객이 266명이었어요. 지하의 특성이 환기 때문에 취약하다고. 지난 16일 첫 확진자가 나왔던 경기도 광주시 SRC 재활병원에서는 하루 새 34명이 추가로 양성 판정을 받아 누적 확진자는 100명을 넘어섰고 서울 서초 강남 지인 모임, 의정부시 병원 관련해서도 추가 확진자가 잇따랐습니다. 학원 강사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서울 대치동 일대에서는 학원 강사 2만여 명에 대한 전수검사가 실시됐습니다. 유럽에서 코로나가 재확산되면서 해외 유입 신규 확진자 수도 34명으로 84일 만에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방역당국은 코로나19 상황에 대해 여전히 불안하다고 진단했습니다. 요양병원, 콜센터 등 취약시설에서 집단 감염이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수도권의 신규 확진 환자 수가 확실히 줄지 않고 있다는 점은 여전히 불안 요소입니다. 정부는 클럽과 노래방 등 고위험 시설의 경우 핵심 방역 수칙을 한 번만 위반해도 즉시 영업 중단이나 벌금 조치를 내리기로 하고 앞으로 2주 동안 일제 점검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또 내일부터는 전국 8천여 곳의 요양병원 등에 대한 방역 실태 특별 점검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박진주입니다. 정치적 참견 시점, 오늘도 정치팀 김재영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소식 볼까요? 네. 탈당 선언 금태섭 소신 철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금태섭 전 의원 현역도 아닌데 탈당 소식에 여야 모두가 관심이 컸어요. 네, 한때 안철수의 남자로도 알려졌었죠. 금 전 의원이 안철수 대선 캠프로 정계에 입문했기 때문인데 정당 활동은 새정치민주연합 창당 멤버로 시작했습니다. 네. 당내 요직을 두루 거쳤지만 갈등 속에 오늘 스스로 당을 떠났는데요. 그동안의 활동 모습 영상으로 먼저 보시죠. 네. 이놈의 정책 뭐라고 하는지 하나도 모르겠어. 가! 어디서부터 정책 이야기를 시작해야 할까? 가란 말이야. 문재인 1번 가란 말이야. 알려줘. 문재인 1번 가. 정책은 언제나 목마르다. 자, 한때는 뭐 당에서 이렇게까지 중용됐는데, 자, 탈당을 결심한 이유를 뭐라고 설명했습니까? 오늘 자신의 SNS에 남긴 글인데요. 징계 재심 문계기가 탈당의 전부가 아니다. 마지막 충정을 담아 탈당을 한다며 그동안 쌓인 불만을 털어놨습니다. 네. 본인의 문제가 아니라 당이 문제라는 건데 생각이 다른 사람을 범법자, 친일파로 몰아붙이는 오만한 당의 태도를 가장 큰 문제로 꼽았습니다. 특히 당이 항상 옳고 이겨야 하기 때문에 원칙과 일관성을 지키지 않는다고도 비판했습니다. 자, 이제 당의 주류하고 이제 어긋나기 시작한 결정적인 계기는 역시 조국 사태라고 봐야겠죠. 네, 조국 법무장관 인사청문회에서 갈등이 표면화됐는데 문제가 됐던 이른바 소신 발언들 영상으로 정리했습니다. 네. 후보자는 학벌이나 출신과 달리 진보적인 삶을 살아왔다는 이유로 비판받는 것이 아닙니다. 언행 불일치 때문입니다. 공수처는 왜 수사권과 기소권을 다 가져야 됩니까?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국 수호 선거가 되면 수도권 전체에 굉장히 좋지 않은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을 해서 강제당론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윤리심판원에서 아마 경고로 이제 제재를 했는데 활발한 토론과 비판 정신을 강점으로 하던 민주당이 어쩌다 이런 모습이 됐는지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자, 뭐 금태섭 전 의원 탈당을 두고서 뭐 각 당별로 또 의원별로 좀 의견들이 엇갈렸는데 여당부터 볼까요? 네, 금태섭 의원과 함께 당내 쓴소리 4인방으로 유명하죠. 조응천, 박용진 그리고 김혜영 전 의원은 모두 아쉽다며 서운해했지만 네. 허영 대변인은 자연인으로서의 탈당이다라며 의미를 좀 축소했고요. 네. 거침없는 언변의 소유자죠. 정청래 의원은 본인과 민주당을 위해 잘된 일이라며 외로운 안철수 대표가 있는 국민의당으로 돌아가라며 대놓고 몰아붙이기도 했습니다. 또 금태섭 의원처럼 소신이 있는 의원이 되겠다며 정계에 입문했다가 오히려 금태섭의 저격수로 변신한 김남국 의원은 유화적이고 이기적인 철새 정치인이라며 맹비난했습니다. 자, 그래서인지 야당이 오히려 격려하는 분위기였습니다. 네, 국민의힘에선 위로와 격려의 반응이 줄을 이뤘는데요. 박수영 의원은 조만간 함께 할 날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연대 가능성을 시사했고요. 네. 또 조수진 의원은 민주당의 합리적이고 훌륭한 지인들이 여전히 존재한다며 응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양당의 상반된 모습은 오늘 당 대표들의 반응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났는데요. 영상으로 직접 들어보시죠. 네. 네, 아쉽게 생각합니다. 충고는 마음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네, 인재영입 가능성 있다고 봐도 될까요? 그건 뭐 두고 봐야지 뭐 가서 뭐 탈당했다는 거는 신문에서 봤는데 그분의 이제 의향이 어떤지는 내가 확인할 길이 없으니까 그렇지 않아도 탈당과 관계없이 가끔 만나기도 했던 사람이니까 한번 만나볼 수는 있어요. 자, 이제 뭐 각 당의 반응을 보면요, 여당을 그냥 뭐 탈당하는 게 아니라 당적을 옮기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예상도 나올 것 같아요.
네, 뭐 인물난이라고 해야 할까요? 내년 재보선 흥행몰이가 아쉬운 야권에서는 비교적 이름이 알려진 새 인물의 등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네. 당장 서울시장 차출설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국민의당 측에서도 금 전 의원을 만나볼 의사가 있다 이런 뜻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하지만 과거 19대 재보궐선거 때 권은희 의원이 전략공천 내면서 금 전 의원의 출마가 무산된 과거가 있거든요. 또 안철수 대표와 금 전 의원의 앙금관계 등을 생각해 봤을 때 국민의당으로의 복당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들어오기 전에 직접 통화를 해봤는데 지금은 오늘 탈당한 거에만 집중해달라 그러면서도 사무실을 한남동에 차렸다며 묘한 여운을 남겼습니다. 서울 한남동에 개인 사무실을 차렸다. 네. 얘기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재영 기자였습니다. 이놈의 정책 뭐라고 하는지 하나도 모르겠어. 가! 어디서부터 정책 이야기를 시작해야 할까? 가란 말이야. 문재인 1번 가란 말이야. 알려줘. 문재인 1번 가. 정책은 언제나 목마르다. 자, 한때는 뭐 당에서 이렇게까지 중용됐는데 자, 탈당을 결심한 이유를 뭐라고 설명했습니까? 오늘 자신의 SNS에 남긴 글인데요. 징계 재심 문계기가 탈당의 전부가 아니다. 마지막 충정을 담아 탈당을 한다며 그동안 쌓인 불만을 털어놨습니다. 네. 본인의 문제가 아니라 당이 문제라는 건데 생각이 다른 사람을 범법자, 친일파로 몰아붙이는 오만한 당의 태도를 가장 큰 문제로 꼽았습니다. 특히 당이 항상 옳고 이겨야 하기 때문에 원칙과 일관성을 지키지 않는다고도 비판했습니다. 자, 이제 당의 주류하고 이제 어긋나기 시작한 결정적인 계기는 역시 조국 사태라고 봐야겠죠. 네, 조국 법무장관 인사청문회에서 갈등이 표면화됐는데 문제가 됐던 이른바 소신 발언들 영상으로 정리했습니다. 네. 후보자는 학벌이나 출신과 달리 진보적인 삶을 살아왔다는 이유로 비판받는 것이 아닙니다. 언행 불일치 때문입니다. 공수처는 왜 수사권과 기소권을 다 가져야 됩니까?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국 수호 선거가 되면 수도권 전체에 굉장히 좋지 않은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을 해서 강제당론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윤리심판원에서 아마 경고로 이제 제재를 했는데 활발한 토론과 비판 정신을 강점으로 하던 민주당이 어쩌다 이런 모습이 됐는지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자, 뭐 금태섭 전 의원 탈당을 두고서 뭐 각 당별로 또 의원별로 좀 의견들이 엇갈렸는데 여당부터 볼까요? 네, 금태섭 의원과 함께 당내 쓴소리 4인방으로 유명하죠. 조응천, 박용진 그리고 김혜영 전 의원은 모두 아쉽다며 서운해했지만 네. 허영 대변인은 자연인으로서의 탈당이다라며 의미를 좀 축소했고요. 네. 거침없는 언변의 소유자죠. 정청래 의원은 본인과 민주당을 위해 잘된 일이라며 외로운 안철수 대표가 있는 국민의당으로 돌아가라며 대놓고 몰아붙이기도 했습니다. 또 금태섭 의원처럼 소신이 있는 의원이 되겠다며 정계에 입문했다가 오히려 금태섭의 저격수로 변신한 김남국 의원은 유화적이고 이기적인 철새 정치인이라며 맹비난했습니다. 자, 그래서인지 야당이 오히려 격려하는 분위기였습니다. 네, 국민의힘에선 위로와 격려의 반응이 줄을 이뤘는데요. 박수영 의원은 조만간 함께 할 날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연대 가능성을 시사했고요. 네. 또 조수진 의원은 민주당의 합리적이고 훌륭한 지인들이 여전히 존재한다며 응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양당의 상반된 모습은 오늘 당 대표들의 반응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났는데요. 영상으로 직접 들어보시죠. 네. 네, 아쉽게 생각합니다. 충고는 마음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네, 인재 영입 가능성 있다고 봐도 될까요? 그건 뭐 두고 봐야지 뭐 가서 뭐 탈당했다는 건 나도 신문에서 봤는데 그분의 이제 의향이 어떤지는 내가 확인할 길이 없으니까 그렇지 않아도 탈당과 관계없이 가끔 만나기도 했던 사람이니까 한번 만나볼 수는 있어요. 자, 이제 뭐 각 당의 반응을 보면요. 여당을 그냥 뭐 탈당하는 게 아니라 당적을 옮기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예상도 나올 것 같아요.
네, 뭐 인물난이라고 해야 할까요? 내년 재보선 흥행몰이가 아쉬운 야권에서는 비교적 이름이 알려진 새 인물의 등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네. 당장 서울시장 차출설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국민의당 측에서도 금 전 의원을 만나볼 의사가 있다 이런 뜻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하지만 과거 19대 재보궐선거 때 권은희 의원이 전략공천 내면서 금 전 의원의 출마가 무산된 과거가 있거든요. 또 안철수 대표와 금 전 의원의 앙금 관계 등을 생각해 봤을 때 국민의당으로의 복당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들어오기 전에 직접 통화를 해봤는데 지금은 오늘 탈당한 거에만 집중해달라 그러면서도 사무실을 한남동에 차렸다며 묘한 여운을 남겼습니다. 서울 한남동에 개인 사무실을 차렸다. 이 얘기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재영 기자였습니다. 수요일 밤 스포츠 뉴스입니다. 배구 여자 김연경 선수가 11년 만에 V리그 복귀전에서 맹활약을 펼치며 지난달 코보컵에서 패했던 GS 칼텍스에 제대로 서륙했습니다. 정준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11년 만에 치르는 김연경의 정규 시즌 첫 경기. 무관중 경기에도 80여 명의 취재진이 몰려들어 뜨거운 관심을 실감케 했습니다. 부담 때문인지 초반엔 쉽지 않았습니다. 1세트 공격 성공률이 14%에 그쳤습니다. 우리 공격할 때 지금 그냥 득점 난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 두 번째 동작하라고. 하지만 김연경은 김연경이었습니다. 첫 세트 승리를 가져온 서브 에이스를 시작으로 특유의 높은 타점에서 변화무쌍한 스파이크를 꽂아 넣으며 2세트까지 가져왔습니다. 상대 안혜진의 날카로운 서브에 3세트를 내주긴 했지만 4세트를 손쉽게 잡아내며 승부를 마감했습니다. 시즌 첫 경기에서 3대1 승리. 25점을 몰아친 김연경은 지난달 코보컵 패배도 그대로 되갚아 줬습니다. 코보컵 때 팀워크하고 오늘 팀워크는 정말 비교할 수 없이 많이 좋아졌다고 생각을 하고요. 코보컵 때는 제 개인적으로도 그렇게 크게 준비가 됐다라는 그런 마음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이기겠지라는 그런 생각들을 안일하게 했었던 것 같은데 강력한 포효로 여제의 귀환을 알린 김연경. V리그 흥행몰이도 본격적인 시작을 알렸습니다. MBC 뉴스 정준입니다. 프로농구 선두 전자랜드의 초반 상승세에 이 선수를 빼놓고 설명할 수 없겠죠. 영삼이형 정영삼 선수가 37살의 나이를 거스르는 활약을 펼치고 있습니다. 김태현 기자입니다. 재빠른 돌파로 상대를 휘젓고 몸을 아끼지 않는 수비로 투혼을 보여줍니다. 개막 4연승과 팀의 선두 질주를 이끈 정영삼. 회춘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갓 데뷔했던 2007년, 그리고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던 2008년 국가대표 시절까지 떠올리게 합니다. 유물을 파오셨네. 들어가겠지. 뭐라 들어가겠지. 형 이때가 23살이셨죠? 아, 그것 때문에 놀란 거야? 지금 너무 비슷해서? 네, 하나도 안 되는데. 원래 빨리 노안이 오면은 나중에 좋아. 프로 14년 동안 발목을 잡았던 부상. 자신만의 농구를 다 보여주지 못해 아쉽지만 이제 끝이 다가오는 게 느껴집니다. 타이머가 눌러진 느낌? 시간이 다가오는 듯한 느낌? 제 본연의 색깔을 점점 찾으면서 은퇴를 맞이하고 싶습니다. 영삼이 형이라는 친근한 별명에 연고지 인천의 지역번호로도 불리고 전자랜드에서만 532경기를 나선 그야말로 프랜차이즈 스타입니다. 제 이름을 영삼이로 지어주신 부모님께 감사드립니다. 전자랜드라는 이름으로 함께하는 마지막 시즌. 자신보다 어린 후배들 걱정이 앞섭니다. 전자랜드라는 팀에서 많은 혜택을 누린 선수고 후배들이 좀 저보다는 더 힘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감상에 빠지기보다는 프로다운 실력으로 전자랜드의 마지막 길을 빛낸다는 각오입니다. 전자랜드라는 팀을 KBL 리그에서 좋은 모습으로 남을 수 있도록 그런 모습으로 전자랜드라는 팀을 좀 은퇴시켜주고 싶습니다. MBC 뉴스 김태현입니다. 삼성화재 바르텍 선수의 강서부가 기록 원 좌석을 강타했습니다. 앞에 가림막이 있길 다행이네요. 수요일 밤 스포츠 뉴스였습니다.
지금 남부지방엔 가을비가 축축이 내리고 있습니다. 비가 오면서 먼지 농도가 현재는 조금 낮아지는 추세인데 아쉽게도 또 들어오는 미세먼지가 있습니다. 내일 오전 동안 먼저 중부지방에 영향을 주다가 오후에는 남부지방으로 먼지가 이동해 가겠고요. 초미세먼지뿐만 아니라 옅은 황사까지 함께 떨어져 미세먼지 농도가 일시적으로 치솟을 전망입니다. 그래도 이 먼지와 황사를 몰아낼 북서풍이 바로 대기 중입니다. 내일 오후 북쪽부터 찬바람이 강해지면서 서리가 내린다는 절기 상강에 딱 맞춰 반짝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경기 북부 같은 북쪽에서는 올가 들어 처음으로 한파주의보가 내려질 가능성도 있으니까요. 건강 잘 챙겨주시고 농가에서는 농작물 피해 없도록 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새벽 한때 서울, 경기와 영서 북부 지방에서는 비가 조금 지나겠고 남부 내륙을 중심으로는 안개가 짙어지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 13도, 광주 12도가 되겠고요. 낮 최고 기온은 서울 18도, 대구 21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금요일 아침 서울의 기온은 5도까지 뚝 떨어지겠고 강원 산지는 산발적으로 눈이 날릴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10월 21일 뉴스데스크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탄소는 발자국을 남긴다. 기후위기의 원인, 탄소. 앞으로의